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KB금융은 증권신고서 기재 정정을 통해 현대증권이 주식교환을 통해 KB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기존 100% 자회사인 KB투자증권을 소명법으로 인정하는 합병 절차를 통해 통합증권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말로 예상했습니다. 아이팩토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화이브라더스가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첫 인수합병을 단행했습니다. 화이브라더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국내 VFX 전문 업체인 매드맨 포스트를 대상으로 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거제소동 임대주택조합원에 1,001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서희건설 자기자본의 49.73%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심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리포트를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셀 문제로 전량 리콜을 결정했죠. 이에 따라서 3분기 IM 사업부 실적의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M 사업부의 산술적인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원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정상 제품 및 이머징 마켓의 리퍼폰 재활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로 3분기 피해 금액은 3천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례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59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LG이노텍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LG이노텍의 2016년 3분기 매출액은 1조 4,247억 원,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또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실적 조정 때문인데요. LG이노텍의 2016년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 거래선의 듀얼 카메라 채택에 따른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LG이노텍은 듀얼 카메라의 단독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돼 수혜를 잇는 유일한 모듈 업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해서 9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의 턴어라운드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LG이노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투자증권입니다. 기업은행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업종 내 최고 수준의 배당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충당금 및 일회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업종 내 최고 수준의 배당 매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각각 5%와 5.9%로 크게 상승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정부의 정부 출자 기간에 대한 배당 정책에서 2020년까지 배당 성향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을 유지시켰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제 못 뵈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오늘 네. 더 많이 더 전략적인 시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이틀째 높이고 있는데 사실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시장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2% 넘게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옛날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많이 안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불꽃을 피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건 항상 순환매하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2100포인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차적으로. 언저리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를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주가가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너무 어렵지만은 나쁘지 않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예요. 주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지 추세가 만들어지면 모든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 선봉의 상승세가 있다. 정말 다행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가 또 양봉을 만들었을 때 3적 오늘 또 위쪽 방향으로 틀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감히 저번에 예측했던 19,000포인트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것 같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 추세가 다우는 제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봐봐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5,5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네요. 자, 독일 역시 마찬가지고 백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금 금값 작년 11월에 금리 바닥을 찍었었거든요. 거기서 급등을 많이 했죠. 이제 원자재는 백금 쪽이 좀 낫다 이렇게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 쪽으로 특히 백금 쪽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걸 추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흔히들. 자, 이 파동은 만들어지는 파동, 이건 추세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추세와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단봉으로 야금야금 옮겨가죠. 이제는 위쪽으로 열려있다. 그래서 펀드를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네요. 중국 레버러지 조금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라갔죠. 한 200포인트가 더 올라와서 우리가 점프업 시작할 때보다 많이 올라갔다. 앞으로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자,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45달러에서 50달러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환율을 한번 보야겠는데요. 환율 여기 있네요. 환율 한번 보게요. 자, 환율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앞으로 더 열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락 파동 만드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줬다가 떨어지네. 분명히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떨어지죠. 1,100원 한번 깰 겁니다. 이게 원파, 투파, 단파가 나오더라도 여기 3파까지 만들고 다시 더블 가닥 만들고 움직입니다.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했던 2,100포인트는 얼마 안 남았어요. 2,050포인트 1차적으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거 돌파했죠? 자, 이게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눌림목에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모르니까 힘든 거거든요. 내가 알면 힘들지 않아요.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코멘트가 머릿속에 나와요. 어차피 방향은 꺾여 있는데. 근데 요 흔들리는 파동이 우리는 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창 떠들어 되는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반복된 패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식 오래 할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단기 목표치는 항상 얘기했던 2,100포인트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겁니다. 여기는 할 때 그냥 급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는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봐봐요. 코스닥 잠깐 갭 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다시 한번 700포인트까지 한 번은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로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 라인까지 열려 있어요. 한 마디 정도 있죠, 이렇게.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동시효과 움직이는 종목들 볼게요. 자, 코스피는 한 2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은 1.80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야간 선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야간 선물은 0.15 강보합에 우리나라는 시작할 듯 합니다. 아침에 시코 플러스 1, 2포인트에서 시작할리라고 봅니다. 자, 예상 체결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권, 흥하해온 이쪽으로 좀 보내고, 한일진공, 그 다음에 SM, 이쪽으로 좀 붙네요. 그 다음에 썸텍, 그 다음 50, 이쪽으로. 미세먼지, 자,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네. 코리드, 우리의, 자, 현우 산업, M게임, 원풍물산, 이쪽으로 좀, 파인 디지털, 이쪽으로 조금씩 매기가 아침에 붙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추천드렸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거부터 현대차는 14만원 목표가 드렸었죠. 자, 어제 달성을 했네요. 오늘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저항대, 매물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달성해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호텔신라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호텔신라 여기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만 원대 추천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CCS 한번 어떻게 된다 볼게요. 자, CCS 많이 올랐죠. 우리가 얘기 드렸던 한 2,300원, 2,400원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이 없네요. 당분간 점프업에서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침에 시장을 잘 읽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예, 김용구 멘토께서는 최근 덩치 큰 종목들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현대차와 호텔신라를 함께 매수해서 수익 보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멘토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죠. 전화 1646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4분입니다. 개장을 약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동시호가 특징주가 집계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녹스 말씀드리겠습니다. FP12 소재 업체죠. 고객사는 인터플렉스, BH 등 국내 FP12 제조업체고요.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2013년까지 외형 성장 구가했으나 이후 전방 출하 둔화로 인해서 부진했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규 IT 소재의 매출 급성장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첫 번째로 대형 OLED 소재 독과점적 지위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OLED 소재가 이제 2017년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신규 OLED 팹이 가동 예정에 있고요. OLED 소재 수요가 점증이 전망이 됨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접착 소재 고객사 확대 수혜인데요. 일부 소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가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외에도 이제 주요 고객사 추가 확보하면서 올해부터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이 눈에 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애플이 OLED 채택함으로써 본업 실적이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요.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PG 사업 쪽 보면은 이제 B2B 중심에서 의학, 티켓팅, 그다음에 학교 급식 등 특화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소카, 여기 어때 등 이런 스타트업하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카드 부분인데요. 이제 모든 카드사의 모바일 페이가 가능한 앱을 공통 모듈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나이스페이 진출 부분인데요. 2016년 4월에 런칭해서 벤하고 디바이스 공급 사업 추가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연평균 15% 정도 고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과거 수준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좀 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확대하고 또 새로운 비현금성 거래, 앱카드나 전자상품권 같은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비현금성 거래의 시장경에 대응해서 추세적인 성장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3개 오토모티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오토모티브는 이제 밸브 바디 등 변속기 부품, 그리고 엔진 커버 등의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변속기 부품이 58%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엔진 부품이 29%, 각급 매출이 13%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CT 관련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변속기 부품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 연비 효율화를 위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연료랑 소재, 파워트레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개 오토모티브는 소재랑 파워트레인 쪽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파워트레인 쪽 말씀드리면은 현재 3개 오토모티브가 생산하는 실속 DCT용 트랜스미션 케이스랑 클러치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랑 K5 아반떼 등에 다양하게 탑재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에도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랑 아우디 향 매출액이 2016년은 200억에서 2018년까지는 한 56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아이오닉과 그다음에 니로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6단 DCT 트랜스미션 케이스하고 클러치 하우징을 생산하는 등 DCT 확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량화 소재 확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3개 오토모티브가 사용하는 알루미늄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더불어서 가장 현실적인 경량화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량이 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부식이 없고 또 높은 강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연비 효율화에 따른 자동차 경량화가 진행될수록 알루미늄 부품의 사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이녹스와 나이스 평가 정보, 3기 오토모티브까지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동부증권의 최윤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9월 7일 수요일 국내장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지수는 0.9점 가상 최대치를 또 한 번 높였었죠.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시황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오셨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출발이 됐는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볼까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관망세에 대한 부분 여전히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제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거의 동무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자에서 보면 플러스 마감을 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지수의 포인트 마감 상황은 마이너스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제자의 그런 모습 이어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어제 같은 경우 또 네이버의 독주 오늘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슈어가 썼을 때 2068포인트를 지켜줬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네이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자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은 턴어라운드 종목이었죠. 자동차, 조선 쪽 이런 쪽이 그동안 못 갔었는데 저평가 메리트와 여러 가지 해외 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바운딩을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모비스가 현대차, 기아차 1% 올라갈 때 막 3, 4%씩 그러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올랐던 만큼 또 빠지네요. 마이너스 7%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바닥권 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0.35%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사실 현대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반사급부로 흥하해운 현대상사 이런 쪽에 그동안 좀 빛을 발했었지만 사실 씩 웃고 있는 것이 조선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임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금 주춤하고 있었을 때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 특히 러시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오늘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왜 이렇게 견조할까? 사실은 바닥권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또 금융주들을 들 수가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 좀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 0.4%의 강세에 대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강보권에 대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 한진그룹 관련주들 그동안 어제 같은 경우 봤었을 때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상선이 3.1%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봐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1%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068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코스닥도 강세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코스닥은 전강 후약 장세를 보입니다. 어제 소폭 밀렸었거든요. 오늘 출발은 일단 0.26% 상승입니다.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코스피 위주의 시장, 대형주 위주, 특히나 이제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시장을 이끌고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 흐름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만 놓고 보면은 약 2.6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한 10개 종목 중에서 2개 빼고는 다 일단은 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일단은 뭐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메디톡스나 코미팜, 로엔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강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좀 약한 게 카카오랑 CJ ENM인데, 카카오랑 CJ ENM,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 시너지가 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분석 보고서 보면은 다음 분기엔 좋아질 것이다, 다음 분기엔 좋아질 것이다. 오늘 나온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때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슈 메이커는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VN에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종영한 굿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이랑 뭐 흥행성, 뭐 이러한 부분들, 화제성 이런 부분들 뭐 다 잡아가면서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라인업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뭐 뒷받침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정도가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 모멘텀이 없을 때 뭐 일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한 뭐 수급들을 끌어 모으는 것들이 아무래도 정치 관련 테마 이슈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성파워텍, 흔히 시장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 테마주로 뭐 엮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뭐 알려져 있는데, 뭐 오늘도 한 12,600원, 500원 이 수준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들 보면은 어느새 신고가를 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약한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장 화이브라더스가 특수효과 장치 기업을 뭐 인수를 한다라는 이슈로 화이브라더스 뭐 장초반에 한 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지금 한 1%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특수효과 장치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이제 뭐 상장되어 있는 게 덱스터인데, 뭐 장초반에 움직임들 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 뭐 바이오 제약 종목들, 중소형주들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지금 뭐 코스닥 장초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닥도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0.8% 정도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16,937포인트로 출발됐다는 사실 전해드리고요. 이제 국내 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어제 장에서 코스피를 이끌었던 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도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로 지수를 변동시킬지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수급 상황 분석해 주시고요. 업종별로 또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정인성 씨.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정한 그런 수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의 순매수세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선물 쪽에서의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줄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나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뜻은 뭐냐? 미결제 약정이 줄면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 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했다가 이것을 청산을 했다는 부분인데, 특히나 매수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것은 지수가 이제 더 이상 오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선물 쪽에서의 그런 포지셔닝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미결제 약정을 줄였을 때 이번 물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차월물로 롤오버를 해야겠죠. 만기 전에. 그런데 아직 롤오버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고, 만약에 롤오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번엔 차익 매물이 아니라 다음 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60선에서 돌파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은 바로 선물에 대한 새로운 다음 월물에 대한 매수 포지셔닝, 이 부분을 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좀 사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낙폭 과대주들을 역시나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종목, 그러니까 거의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우선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군들과 바닥권 내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 두 가지, 어떤 다른 습성을 갖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포지셔닝에서 보면 애매한 주식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줬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근 들어서 많이 샀었고요. 역시나 낙폭 과대에서 좀 바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쪽과 하이닉스를 동시에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를 많이 사고 있죠. 아무래도 뭐 멕시코 공장에 대한 부분, 또 환율 이슈에 대한 부분은 어느새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는 현지화 전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탈피를 하면서 생각보다 글로벌 MS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현대차 최근으로 많이 사고 있고요. 아모레지와 LG 생활건강, 그리고 포스코를 좀 사고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고 있다는 것들, 바운딩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거의 좀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탄력이 좋고 좀 더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현대차를 살 때 기관들은 현대모비스를 샀었습니다. 아무래도 탄력이 좀 더 좋은 그런 부품들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외국인들은 포스코 살 때 기관들은 현대제철을 샀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제철은 현대차에 대한 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포스코보다는 약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현대제철을 좀 더 선택하는 그런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그룹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샀었습니다. LG전자, 특히 G 시리즈가 흥행해서 어떤 시장에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좀 빠졌는데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턴어라운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현물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 수급보다도 이런 턴어라운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을 했고 포지셔닝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다음 월물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내일 일장 같은 경우는 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만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 개장한 지 1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좀 보고요. 또 업종별로, 테마별로 어떤 움직임 보이는지 살펴봅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 코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쪽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24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 쪽 같은 경우는 한 10억, 20억 각각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이제 고점 대비 한 700선대에서 쭉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워낙 코스닥 거래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관심을 좀 갖는 그런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수 플레이, 그리고 이제 그 벤치마크 수익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이제 지수 맞추기 움직임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업종 움직임 본다라고 하면은 운송 쪽 그리고 뭐 통신 장비 컴퓨터 서비스업 쪽 이쪽에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뭐 그 업종 상위인류는 찍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딱히 뭐 특징적인 종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잡아내기는 좀 뭐 애매하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양자원이 오늘 한 7%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제저 이제 헝성그룹 좀 발음이 어려운데 중국 기업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국내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첫 배당, 중간 배당 관련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 국적 기업들이 일단은 뭐 국내 쪽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분식 회계나 아니면 회계상의 투명성 이러한 부분들도 좀 부족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마성 이슈 말고는 그쪽으로에 대한 자금 유입이 쉽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려고 뭐 중간 배당 같은 경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래소 근처 여의도에 뭐 이제 그 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뭐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제 뭐 뚜렷하게 내부적인 그러한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파악하기는 그렇게 국내 기업보다는 뭐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오늘장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건 결제 관련된 종목들 바닥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나 아니면 결제 관련 쪽에서 제일 뭐 좀 강했었던 바날 같은 경우들도 움직임이 괜찮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유닛 테스트가 좀 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그 흔히 말해서 꺾이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뭐 조정을 받았었던 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뭐 9,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뭐 빠르게 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일부 IT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슈 부분들을 뭐 짚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시장의 관심 자체가 이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보면은 4,000원대, 5,000원대 시작을 했는데 코스닥 물론 이제 종목은 코스피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이제 뭐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 오늘장에서 한 3.6%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 시장 뭐 한 9,000원대에서 12,000원대 뭐 이때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뚜렷하게 주도주 섹터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만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 봤고요. 또 오늘장 특징주까지 몇몇 종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올게요. 오늘 외환시장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환율 시장 분위기 좀 봐주세요.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1원 70전 하락한 1,093원 50전에 개장하여 연 최저점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처럼 달러원 환율이 급락한 원인은 전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의 8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지난주 ISM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 부진에 이어 서비스업 지표까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하는 연준의 성향상 FOMC가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게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 이어간 상황이고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전일 현물환율 종가 대비 10원 25전 하락한 1,095원 25전에 최종 호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역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 약화를 반영하며 역내의 롱스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 연 저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둔 자금 수요로 인한 수출업체들의 달러와 매도 물량 역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급적으로도 달러와 하락 압력이 크게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연 저점까지 하락하면서 1090원 선에서는 저점인식 매수세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1090원 선에서는 하단이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일 새벽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이고 다음 주 국내 추석 연휴 기간 중 미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달러와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금일 장중에는 오전 중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측근으로서 발언의 영향력이 여타 연준 위원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090원에서 1,100원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 움직임 봤습니다. 오늘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레인지 범위가 정해지는지까지 의견을 내주셨고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앞에 두 개의 팻말이 놓여져 있죠. 제가 종목 드리면 이 종목 지금 사도 된다, O 아니다,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단연 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어제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를 추천했던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한 분께서는 중립을 하신 거고요. 김영철 팀장은 노하셨습니다. 중립 의견 주신 정윤성 소장님, 왜 지금 중립을 주신 거예요? 좀 애매해서 중립을 했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 사면 될까요, 그럼? 그렇죠. 예.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대 28만 1,500원 좀 애매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모비스가 올랐던 이유 중에서 우선 저평가 메리트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저평가 메리트인데도 그냥 사지는 않습니다. 저평가인 종목은 국내 지수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되는데 그 중에서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간택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결정이 지어지는데요. 우선은 모비스가 최근 들어서 올랐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MS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올라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가격대는 25만 원에서 28만 원대까지 올라간 게 딱 그 정도지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사실 상승 모멘텀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MS가 그러면 여기서 더 늘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신께서 점지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영역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워낙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자동차 업계의 그런 경쟁에 대한 심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 좀 보여주기 쉽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보다는 차선원주는 모비스를 들 수가 있고 저 같으면 글로비스가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자동차 쪽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우선은 2015년도 1월 달에 대주주 보유 지분 제한에 따라서 대주주가 30% 미만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순환 출자가 돼 있죠. 완전히 꽈리 틀듯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가 다시 A를 갖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돌려먹는 그런 부분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주사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최근에 국회에서 그런 순환 출자 해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지주사 전환을 빨리 하게끔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유예 기간 한 3년 정도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기아차 갖고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 갖고 있고
모비스가 다시 현대차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결국은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글로비스가 대주주 지분이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이 각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으로 좀 넘어가고요. 대신에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향후에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차선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지주사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글로비스를 그럼 추천주로 듣는 걸로 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사보면 좋을지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뭐 한 19만 원 선 되는데요. 예. 우선은 글로비스 마찬가지로 모비스나 뭐 현대차가 한 번쯤 쉬워졌었을 때를 더욱더 좀 매력적인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급하게 살 지수대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빠진 다음에 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을 어느 정도 한번 줬다가 좀 힘을 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18만 9,500원에서 저는 한 18만 원대 언더면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중립 의견 주신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봤고 김영철 팀장께서는 지금 자리 매수 아니다 하셨으니까 왜 그러신 건지 이유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23만 원이랑 27만 원대 작년만 11월 달부터 박스권 지속적으로 좀 만들다가 어제 이제 돌파를 한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제 이제 뭐 돌파 시도를 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어제장에 이제 뭐 완벽히 좀 돌파를 했는데요. 횡보를 하다가 돌파할 때는 분명히 돌파할 만한 이유나 아니면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자동차 업종 쪽이 한번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그 중에서 이제 뭐 저항대 돌파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이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린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모비스 자체에서 뭔가의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러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원래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다시 27만 원대 아래쪽으로 충분히 한 번 더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에서 이 종목을 굳이 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현대글로비스 위주로 뭐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소장님께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현대모비스보다는 글로비스 위주로 뭐 흔히 말해서 삼성 지배구조 이제 뭐 개편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이러한 종목들 관심 가지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 중심으로 그룹 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럴 수밖에, 지분 구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봤고요. 이제 SK 하이닉스를 볼 텐데 최근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계속하고 업종 내 대표 1, 2주만 정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인 것도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면 수익을 좀 내볼 수 있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네, 끝말을 주셨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중립 오늘 처음으로 카드를 내신 거고요. 정윤석 소장님께서는 지금 예스 하셨으니까 예스 의견부터 드릴게요. 네, 우선은 하이닉스는 어떻게 봤었을 때는 좀 대세 상승의 한 구간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선 결국에는 디램 가격이라든지 랜드 가격 이 부분과도 상당히 좀 밀접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인가요? 그렇죠. 예. 이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최근 들어서는 고사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예전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런 쪽 위주로 되고 있다가 최근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을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제 뭐 구글 이런 쪽에 사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기반을 해야 되니까 수십억의 이런 검색 단어를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넣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는 제조업에서 이런 반도체를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최근 들어서도 지금 보면 반도체 업종을 보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반도체는 예전에는 그런 랜드나 이제 이쪽이 상당히 거의 뭐 똥값 분류가 됐죠. 왜냐? PC나 이런 쪽은 개인들 위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구현되는 것들이 속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성장에 대한 한계점이 보였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이런 반도체라는 것이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휴대폰과 노트북의 수십 대 분량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어떤 자율주행을 할 때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다 승부를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큰 사이클을 좀 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제가 SK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렸을 때 올해 말까지 아마 랠리 펼치고 이후에는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3D 낸드 이후로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장 독보적이고 그다음 하이닉스 쪽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따라올 수 있는데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보고 있거든요. 중국 업체에서 결국에는 따라잡을 겁니다. 그 전까지 새로운 그 먹거리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업체를 고객사로 둘 것이냐 경쟁사로 둘 것이냐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중간선상에서 한 6할 정도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2% 가까이 오르는데 시가총액 5위 정도의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수가 오늘 좀 많이 오르죠. 코스피가 2070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중립 의견 주신 김영철 팀장님께도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소장님 의견에 상당히 좀 동의합니다. 예.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사이클이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사이클이 시작되면 상당히 좀 시세를 강하게 뿜어내는데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3만 원대, 3만 2천 원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조금 더 박스가 그러니까 하단에서 바닥까지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길게 끌고 가지 않고 3만 원 위쪽에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삼성전자 좋은 거 뭐가 있지? 반도체 그리고 OLED 그리고 이제 휴대폰, 핸드셋, 그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으로 끌고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보다는 캐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캐시도 나오면서 성장성이 있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인데 삼성전자가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왜 안 되지라는 논리가 시장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주적인 성격 또는 이제 차기 주도주적인 성격으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쪽이 지금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 지수를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그쪽 섹터 특히나 그러한 몇 개의 종목들을 담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그 수익률 업종 자체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차기 주도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를 확실히 꼽아놓고 지금 쏘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분위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목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네이버를 빼고 사실 시장에서 끌어올릴 만한 종목들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낼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게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주도 업종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큰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수급을 좀 끌어내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SK하이닉스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왜 중립을 들었냐면 사실 SK하이닉스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21선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1선 붙여서 매수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지금같이 움직임이 21선에서 이격 상당히 벌어지고 위쪽까지 올라온 그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21선 붙여서 한 36,000원대까지 정도 내려오면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대세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신 거고요. 다만 김영철 팀장께서는 한 36,000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SK 하이닉스를 매수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상승 반전한 하루 만에 다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SDI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이 시간에 참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3,
2, 1. 예, 이번에도 의견이 좀 갈리네요. 삼성전자 갤럭시 7의 발화 사태로 내림세를 줄곧 걸었다가 이제는 좀 많이 빠진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았었는데 김영철 팀장님께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사볼만 하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원 언더 쪽, 10만원 붙여가지고는 뭐 접근을 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갤럭시 노트죠. 노트 7, 이제 뭐 배터리 이슈로 인해가지고 큰 폭의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사실 실적이 안 돼도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모멘텀 자체가 중국 쪽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끌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긍정적인 이슈가 좀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뭐 국내 배터리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악재에 상당히 좀 많이 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대에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뭐 분할로 조금씩 뭐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10만 원 언더까지 내려오면 조금씩 뭐 비중을 더 늘려 놓더라도 삼성 SDI는 뭐 단기간에는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뭐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 지금 매수 시점 아니다라고 하신 김영철 팀장, 매수다 하신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아니다 하신 정윤석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좀 샀으면 올해 좀 고생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거다. 네, 지지부진해서 우선은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좀 받기에는 좀 전기차 시장도 애매한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중국 쪽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어떤 뭐 잡음도 있고요. 대신에 우선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 중에서는 SDI가 상당히 호재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긴 호흡을 갖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주기에는 좀 쉽진 않고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삼성그룹사 내에서의 어떤 호재성에 대한 부분이 가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쉬었다가 좀 더 기회가 왔었을 때 시장에서 SDI를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이 왔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계속 보시면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사볼만 하다 이렇게 알 수 있으실 건데요. 조금 더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의 팁으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까지 오늘 장 특징주 분석해봤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추천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최근에 좀 갑자기 좀 급등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오진 플라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청나로 이전을 하고 나서 이게 조금 실적이 많이 좀 안 좋아지면서 투자 축소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회사는 사출 성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에 한 35%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식음료 등이 한 26% 정도, 그 다음에 의료용품이 한 7%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제조 공장을 신설을 하면서 그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회사의 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좀 도산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2016년도 1분기부터 해서는 다시 턴어라운드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미국이나 멕시코 쪽에서의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으나 영업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1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 규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치 평가를 새롭게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정치적인 테마주로 또 엮이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이게 회사의 내용과 질을 좀 판단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달 27%나 상승을 이뤘는데 지금 사보면 목표가는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우선은 최소 이게 회사의 실적이나 분기 실적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알제리하고 공급
그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매출적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시총으로 대비했을 때는 한 1,000억 이상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진 플라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목표가 설정 가능하겠다 하셨고요.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특징주 다시 이제 분석해 볼게요. 지금 이제 드릴 종목은요,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가 포드 전기차 타이어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네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3, 2, 1. 예, 한국 타이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또 엇갈립니다. 정인석 소장께서는 오늘 사볼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한국 타이어. 네, 예스 되면 먼저 항상 코멘트를 사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우선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 친환경 에너지 타이어 공급 소식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친환경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어떤 뭐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의 인상에 대한 빅사이클 때문에 타이어 관련주들 상당히 좀 나비 효과로 인해서 호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무 가격이 오르면 타이어 업체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익적인 측면에서 안 좋죠. 근데 우선 타이어 가격 업체에서 어떠냐? 우선 천연 고무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서 3개국,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천연 고무 재배한 쪽을 다 없애고요. 지금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포기를 했죠. 결국 뭐냐?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을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동남아시아 3개국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고무 가격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조 고무 가격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대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타이어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난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타이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선진국 쪽에 대한 타이어 시장, 미쉐린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 시장,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 시스템을 갖고 있고, 문제는 무엇이냐, 신흥국이 그동안 타이어 쪽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뭐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타이어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군 믹스가 여러 가지 고급차부터 뭐 SUV 여러 가지 제품 믹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흥국 위주는 지금 전 차종이 아니라 몇몇 자기네들이 갖고 가고 있는 차종 위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치킨 게임에서의 어떤 좀 물가르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후 때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타이어 관련주도 뭐 단기적인 뭐 바운딩보다도 저점을 계속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정윤성 소장께서는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김영철 팀장께서는 노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뭐 두 번째 코멘트 하려고 노를 들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그냥 사야 되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타이어 앞서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빅사이클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사실 타이어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일단은 뭐 치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움직임이 한번 뭐 크게 사이클이 좀 돈 다음에 타이어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국내 비중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 쪽, 유럽 쪽에 대한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업종 자체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 그리고 타이어 업종 같이 이제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업종이 이렇게 뚜렷하게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 업종만 뭐 강하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뭐 있다. 그래서 뭐 접근하기에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손이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대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들었고요. 이번에 한 종목 더 볼게요. 덱스터인데요. 실적 개선 전망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또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3, 2, 1.
덱스터 오늘 두 분 다 예스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앞서 이제 뭐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이브라더스가 이제 특수효과 장치, 제가 갑자기 이제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상장 기업이어가지고 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화이브라더스 장초반의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났었고,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특수효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유일하게 좀 상장되어 있는 게 덱스터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장초반 때 움직임은 그렇게 뭐 괜찮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뭐 강하게 출발을 한 거는 아니었는데 뭐 한 3%대 정도 뭐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에 움직임이 그래도 한 5%대까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한 4%대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영화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각적 효과랑 그다음에 특수효과 그러한 부분들을 후반 처리 작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브라더스도 뭐 실질적으로 덱스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시너지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러 이제 뭐 제작사들이랑도 이제 협업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 중국 기업이랑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 영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 쪽에서 특수효과나 아니면 시각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자체가 상장 이후에 뭐 지금 작년 12월 달에 해서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물량 소화 정도는 좀 거쳤다. 그리고 뭐 최저점 자체가 18,000원인데 지금 뭐 한 2만 원대의 주가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뭐 직전 저점, 그러니까 최저점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충분히 뭐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덱스터에 대한 의견이 두 분 다 예스였습니다. 정인석 소장께서도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영화 볼 때 결국 예전에는 SF면 심영래 감독이었죠. 우선 뭐 용가리라든지 그런 쪽을 하는데, 어른들이 봤었을 때랑 이제 뭐 해외 쪽에 봤었을 때, 어른들 봤었을 때 우선 티가 나면 안 됩니다. 특수효과라는 것이 우선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특수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블록버스터만 특수효과를 넣었지만, 앞서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화에 뭐 이제는 뭐 멜로도 뭐 영혼이 빠져나간다든지 영혼이 만나야 되고, 뭐 어린이물 같은 경우도 한 명쯤은 귀신이 등장하고요. 이런 부분이 다 갖고 있고, 뭐 CJ 예능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귀신이나 뭐 싸우잖아요. 뭐 그런 계속적으로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덱스터는 보니까 게임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게임들 같은 경우도 결국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제가 봤었을 때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특수 효과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에 대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OX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면요, 아이폰 7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 어떤 종목을 또 볼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이런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이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정도 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 7을 공개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특이할 만한 그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아이폰 7의 수혜주로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OX는 아닙니다.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사실 삼성전자가 그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점유율이 제일 높은데,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사실 뚜렷하게 수혜주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신규 스마트폰이 나오는 걸로 인해서 수혜주를 하는 거는 진짜 2011년, 2012년 그때 투자 방식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먹힌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홍채 인식 관련해가지고도 시장에서 수혜주라고 언급됐던 게 반짝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뭐 못 미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시장에 이렇게 모멘텀을 끌고 올 만한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요. 뭐 사실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윤수 소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뭐 이제 좀 뭐 만들기 나름이겠죠. 우선 뭐 직접적인 수혜주가 모멘텀이 좀 셀 가능성은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애플 이제 7부터 이제 좀 변화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OLED 쪽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떤 시사한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일부 모델부터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모멘텀에서 하락이 있었죠. 이평선까지 좀 빠져 있었고, 여기다가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사실 OLED 쪽 뭐 직접적인 뭐 수주가 된다 그런 부분보다도 애플이 이번에 채택을 하면서 나온다라는 부분과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약세가 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주도주였던 OLED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가 밀렸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하면 OLED 쪽이 한번 힘을 받을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OLED 업종을 보면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소재 쪽, 특히 지적 재산권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을 아직 그렇게 뭐 소재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기업들은 없지만, 장비주들이 처음에는 수주를 엄청나게 주고 있고, 그 이후로는 소재 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치란 건 한 번 이제 장착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소재 쪽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캐파가 장비 들어가고 소재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OLED 쪽 소재 쪽을 좀 보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으로 보면 뭐 워닝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솔브레인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모멘텀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 워닝 머티리얼즈나 솔브레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오늘 장 특징주로 다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는 마켓서치 10 방영이 될 겁니다.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대명절이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중추절 연휴를 맞게 됩니다. 유커들이 대거 우리나라로 오게 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중국 관련 소비주 눈여겨보자. 앞서서 이렇게 전문가가 또 조언을 하셨었거든요. 김경남 멘토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는 2070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한 0.23% 빠지면서 6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